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총균쇠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14장입니다. 종교 그리고 정치에 관련돼서 저자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장도 분량이 아주 길어서요. 그 분량의 압박 때문에 두 개로 나눠 읽어야 되겠습니다. 네, 14장의 제목은 평등주의부터 도둑정치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책의 384쪽입니다. 승리자들은 도망칠 길이 없어진 패배자들을 살려두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한다. 우선 추장사회와 국가사회에는 경제적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성서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노예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식량 생산에 그들을 활용하고 자치적 자율성을 빼앗고 식량과 기타 곡물을 바치게 하여 융합시킨다. 네, 소제목입니다. 역사를 좌우한 정부와 종교의 결합. 1979년 어느 날 나는 선교사 친구들과 함께 늪지대가 이어진 뉴기니의 한 외진 분지 위를 날아가고 있었다. 그때 나는 몇 킬로미터쯤 떨어져 있는 오두막집 몇 채를 발견했다. 조종사는 우리 아래에 보이는 진흙투성이의 땅 어딘가에서 최근에 인도네시아 악어 사냥꾼들이 뉴기니 유랑민들과 마주쳤다고 설명해 주었다. 두 무리가 모두 놀랐고 결국 그 만남은 인도네시아인들이 유랑민 몇 명을 사살하는 것으로 끝났다. 선교사 친구들은 그 유랑민이 아마 외부 세계와 접촉이 없는 파유족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은 겁에 질린 이웃 사람들, 옛날에는 유랑민이었고 현재 기독교화된 키리키리족의 입을 통해서였다. 뉴기니인과 외부인의 첫 만남은 언제나 위험을 안고 있지만 이번에는 시작부터 유난히 불행했다. 그런데도 내 친구 더그는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서 파유족과 우호관계를 맺으려고 했다. 그리고 죽지는 않았지만 공포에 사로잡힌 채 돌아와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다. 파유족은 평상시에는 가족 단위로 늪지대에 흩어져 살다가 1년에 한두 번씩 모여서 신부를 교환하는 문제에 대해 협상한다고 한다. 여기서 신부는 그 신랑 신부할 때 신부입니다. 그런데 더그가 찾아갔던 그 시기가 바로 그렇게 수십 명의 파유족이 회동하는 시기와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몇십 명 정도가 모였다면 우리에게는 단촐하고 일상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파유족에게는 드물고 겁나는 행사였다. 살인자들이 희생자의 친인척과 마주치는 일도 흔했다. 예를 들어 어느 파유족 남자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남자를 발견하고서 도끼를 치켜들고 살인자에게 돌진했지만 친구들이 억지로 땅바닥에 찍어 눌렀다. 그러자 이번에는 살인자가 나서서 꼼짝없이 엎드려 있는 아들에게 도끼를 들고 다가갔다. 그러나 그 역시 억지로 눌려 땅에 엎드렸다. 둘 다 그렇게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서로 노발대발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결국 기진맥진해지고 나서야 두 사람은 모두 겨우 풀려났다. 다른 남자들도 서로 상대편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고 분노와 좌절감에 사로잡혀 부들부들 떨었으며 도끼로 땅을 마구 찍어댔다. 이 같은 긴박한 상황은 모임이 계속되는 며칠 동안 줄곧 이어졌다. 그 사이에 더그는 이번 방문이 폭력으로 끝나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고 한다. 파유족은 400명가량의 수렵 체집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져 몇백 제곱킬로미터의 면적 안에서 유랑 생활을 했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전에는 파유족이 약 2,000명이나 있었지만 서로 자꾸 죽이는 바람에 인구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당연시하는 것들, 즉 심각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기구가 없었다. 어쨌든 더그가 그들을 방문했던 성과는 한 무리의 파유족이 어느 용감한 선교사 부부를 초대하여 함께 살자고 한 것이
얻다. 그 부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파유족을 설득하여 차츰 폭력을 벌이게 했다. 그렇게 파유족은 조금씩 현대 세계로 이끌려 나오고 있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만나게 될 미래는 불확실하다. 뉴기니나 아마존 인디언 중에는 그처럼 외부와 접촉이 없었다가 선교사들에 의해 현대 사회 속에 편입된 예가 많다. 선교사들 다음에는 교사와 의사, 관료, 군인들이 들어갔다. 종교와 종교의 다시 읽겠습니다. 정부와 종교의 전파 과정은 평화적이든 아니면 힘에 의한 것이든 간에 지금까지 기록된 역사를 통틀어 그렇게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힘에 의한 경우는 대개 정부가 정복을 진행하고 종교가 그것을 정당화시켜 줄 때가 많았다. 유랑민이나 부족민들이 조직화된 정부와 종교를 물리치는 일도 가끔 없지는 않았지만 지난 13,000년 동안의 추세는 유랑민과 부족민의 패배였다. 최종 빙하기 말기에는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오늘날의 파유족과 비슷한 사회에서 살고 있었으며 그보다 훨씬 복잡한 사회를 이루고 있던 민족은 하나도 없었다. 또한 1500년 경까지만 하더라도 국경선을 표시하여 관료들이 운영하고 법률로 다스리던 국가들의 면적은 전 세계 육지 면적의 20% 이하에 불과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육지가 그렇게 분할되어 있고 가장 먼저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를 달성하고 종교를 조직했던 사회 후예들이 현대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처럼 정부와 종교의 결합은 병원균, 문자, 기술과 함께 역사의 가장 광범위한 경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4가지 직접적 요인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와 정부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네, 다음 소제목은 인간 사회의 가장 작은 범주인 무리 사회입니다. 파유족 무리와 현대 국가들은 각양각색의 인간 사회 중에서 양극단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 미국 사회와 파유족은 전문 경찰력, 도시, 화폐, 빈부의 구별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도가 있는가 하는 점에서 서로 확연히 다르다. 그런데 이 같은 제도들은 모두 한꺼번에 생겼을까? 아니면 어떤 것들이 먼저 생겼을까? 우리는 각기 조직화 수준이 다른 현대의 여러 사회들을 비교하거나 과거의 사회에 대한 기록이나 고고학적 증거들을 검토하거나 어떤 사회 제도들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양상을 관찰함으로써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추론할 수 있다. 인간 사회의 다양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문화 인류학자들은 흔히 인간 사회를 많게는 대6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음악적 스타일이나 인생의 단계에 대한 것이든 인간 사회에 대한 것이든 어떤 연속적인 진화 또는 발전을 놓고 몇 가지 단계를 설정하려는 이 같은 시도는 2가지 이유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첫째, 각각의 단계는 그전 단계에서 싹트는 것인데 이 2가지를 구분하는 경계선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세기 사람은 미성년자일까 젊은 성인일까?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19세인 사람입니다. 19세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 19세인 사람은 미성년자일까 젊은 성인일까? 둘째, 발전의 순서는 결코 확고부동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단계에서 함께 분류되어 있는 표본들도 서로 이질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령 브람스나 리스트가 오늘날 자신들이 낭만주의 시대 작곡가들로 한꺼번에 분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무덤 속에서 벌떡 일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단계를 나누는 일은 음악이나 인간사회처럼 천차만별인 대상에 대해 논의할 때 설명이 간단해진다는 유용성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2가지 단서가 달려있다는 것만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는 각종 사회 형태를 이야기하기 위해 무리, 영어로 밴드, 부족, 영어로 트라이브, 추장, 사회, 추장사회, 영어로 치프돔, 국가,
영어로 state의 네 가지 범주로 이루어진 간단한 분류법을 사용하기로 하자. 네, 다시 한번요. 무리, 더 나아가 부족, 거기서 발전해서 추장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밑에 표가 있는데요. 그 표는 좀 복잡해서 책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으로 이제 글로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이어갑니다. 무리는 가장 작은 사회로 대략 50에서 80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성원의 대부분 또는 전부가 하나의 확대 가족, 괄호 열고 적어도 3세대가 함께 사는 가족 형태이거나 출생 또는 혼인을 통해 서로 관련된 몇 개의 확대 가족이다. 오늘날까지 그렇게 자율적으로 살고 있는 무리 사회는 대부분 뉴기니와 아마존의 가장 외진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근대까지만 해도 꽤 많은 무리 사회가 존재했으며 아주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되거나 동화되거나 전멸당했다. 그 중에는 아프리카 피그미족의 대부분 또는 다수, 남아프리카 산족 수렵채집민, 이른바 부시먼,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이누이트족, 남북아메리카에서 티에라 델 푸에고, 괄호 열고 남아프리카 남단의 섬이나 북부의 한 대림과 같이 자원이 빈약한 지역에 사는 인디언들이 있다. 이들 현대의 무리 사회는 모두 사는 곳이 정해진 정주형 식량 생산자가 아니라 현재 유목형 수렵채집민이거나 적어도 예전에는 그러했다. 적어도 4만 년 전까지는 모든 인간이 무리를 이루고 살았을 것이며 11,0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이다. 무리 사회에는 현대 사회에서 당연하게 생각되는 갖가지 제도들이 없다. 영구적인 거주지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무리가 차지한 땅은 소집단이나 개인에게 분할되지 않고 집단 전체가 함께 이용한다. 정규적인 경제적 전문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연령과 성별에 따라 일이 다를 뿐이며 신체 건강한 사람은 누구나 음식을 구해와야 한다. 무리 안팎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정책, 협정 따위의 공식적인 제도는 전혀 없다. 무리 사회의 조직은 흔히 평등주의적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상층 계급과 하층 계급으로 공식적인 사회 계층화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식적 또는 세습적인 지도자도 없으며 정보나 의사결정의 공식적인 독점도 없다. 그러나 평등주의적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이들 무리의 구성원들이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의사결정에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한다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 용어는 다만 무리의 지도자라는 지위가 비공식적이며 인격, 힘, 지능, 전투기술 따위의 특성을 통해 정해진다는 의미일 뿐이다. 내가 무리 사회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파유족이 사는 뉴기니의 저지대에서였다. 그곳은 늪이 많아서 호수 대평원이라 불렸다. 그곳에서 나는 지금도 몇 명의 성인과 그들에게 의존하는 아이들 및 노인들로 이루어진 확대 가족들을 가끔 만난다. 그들은 카누를 타거나 걸어서 여행하며 수로 주변에 조잡한 임시 숙소를 마련하고 산다. 호수 대평원의 사람들은 어째서 여전히 유랑형 무리사회로 살아가고 있을까? 세계 다른 지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더 큰 정주형 집단을 이루고 있으며 뉴기니의 다른 사람들도 대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을 만큼 자원이 집중되어 있지 않고 생산성 높은 농경이 가능한 토종식물도 없었다는 것이다. 중간에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자원이 집중되어 있지 않고 다음에요. 선교사들이 각종 농작물을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는 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어갑니다. 이들의 주식은 사고야자로 이 나무가 다 자라면 줄기 속에 전분을 얻을 수 있다. 이들이 유랑생활을 하는 이유는 한 지역에서 다 자란 사고야자를 다 베어낸 후에는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리의 구성원은 질병, 특히 말라리아, 늪지대의 자원 부족, 석기를 만드는 돌조차도 교육을 통해 얻어야 함, 늪지대에서 얻을 수 있는 먹거리의 제한된 분량 때문에 적은 수로 유지된다. 네, 제가 괄호까지 읽어서요. 이해를 위해서 다시 읽겠습니다. 무리의 구성원은 질병, 늪지대의 자원 부족, 늪지대에서 얻을 수 있는 먹거리의 제한된 분량 때문에 항상 적은 수로 유지된다. 이곳 외에도 최근까지 무리사회가 존재한 지역이라면 어디든지 그처럼 기존의 기술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조차 부족한 것이 일반적이다.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척인 고릴라, 침팬지, 피그미 침팬지 등도 무리를 이루고 산다. 인간도 처음에는 모두 그렇게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가 먹거리를 얻는 기술이 향상되면서 자원이 풍부한 일부 지역에서는 수렵체집민들이 영구적인 거처에 정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무리사회는 우리가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역사에서 그대로 물려받은 정치, 경제, 사회 조직인 셈이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발전은 겨우 지난 몇만 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네, 다음 소제목은 정착 생활을 하는 친족 집단 부족 사회입니다. 무리사회의 바로 다음 단계는 부족이라고 한다. 이것은 규모가 더 크고 대개 정착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무리와 다르다. 여기서 규모가 더 크다 그럴 때는 이제 수십 명이 아니라 대략 수백 명으로 구성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족은 물론이고 추장사회조차도 철따라 이동하는 목축민들로 이루어진 경우가 없지는 않다. 부족 조직의 예로는 뉴기니 고지인들을 들 수 있다. 식민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그들의 정치 단위는 촌락 또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촌락 집단이 고작이었다. 그러므로 부족의 이 같은 정치적 정의는 언어학자나 문화인류학자들이 정의하는 부족 개념, 즉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보다 훨씬 작을 때가 많다. 예를 들자면 1964년부터 나는 포레족이라는 고지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일하기 시작했다. 언어와 문화를 기준으로 본다면 당시 포레족의 수는 12,000명이었다. 그들은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두 가지 방언을 사용했고 65개의 촌락에 몇백 명씩 나누어 살고 있었다. 그러나 다 같이 포레어를 사용하는데도 이 촌락들 사이에는 정치적 통일성이 전혀 없었다. 각각의 마을은 이웃의 모든 마을과 전쟁을 벌이거나 동맹을 맺는 등 상황이 끊임없이 달라졌고 이웃이 포레족이든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았다. 부족들은 최근까지도 자율성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한 국가에 종속되어 있다. 아직도 뉴기니, 멜라네시아, 아마존의 많은 지역을 부족들이 차지하고 있고 과거에도 비슷한 부족 조직이 존재했다는 것을 고고학적 증거에서 추론할 수 있다. 이 정착촌들은 상당한 규모였지만 뒤에서 설명하게 될 추장사회와 같은 고고학적 특징들은 갖고 있지 않았다. 연구에 따르면 부족 조직은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약 13,000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보다 늦었다. 정착촌에서 사는 데 필요한 선행 조건은 식량 생산 또는 좁은 지역 내에서도 충분한 먹거리를 사냥하거나 채집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생산적인 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는 정착촌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추론에 의하면 부족들도 급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당시에 기후변화와 기술 양상이 합쳐져서 야생 공류를 많이 수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부족은 정착 생활을 하고 숫자가 많다는 점에서 무리와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 이상의 공인된 친족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다르다. 그 집단이 바로 씨족, 영어로는 클랜이라는 것으로 서로 배우자를 주고받는다. 토지도 부족 전체가 아니라 특정 씨족이 소유한다. 그러나 한 부족에 속한 사람들의 수는 아직 적은 편이어서 누구나 다른 사람들의 이름과 관계를 모두 알고 있을 정도는 된다. 부족 사회 이외의 다른 유형의 인간 집단에서도
역시 수백이라는 수는 서로가 다 알고 지낼 수 있는 집단 규모의 상한선인 듯하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국가사회에서 어떤 학교의 학생 수가 수백 명이라면 그 학교 교장이 학생들 이름을 모두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수천 명이라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수백 명 이상의 숫자가 모인 사회에서 정치 체제가 차츰 부족 조직에서 추장사회 조직으로 바뀌는 한 가지 이유는 집단이 커질수록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부족 내에서 갈등이 일어날 소지를 해소시키는 또 하나의 요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혈연이나 혼인 또는 두 가지 모두로 다른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부족의 구성원 전원을 하나로 결속시켜주는 이 같은 친인척 관계 유대가 있으므로 경찰이나 법률 등 대규모 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는 필요가 없다. 한 촌락에서 어떤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게 되더라도 둘 사이에는 공통된 친척들이 수두룩하게 마련이고 그 친척들은 말다툼이 폭력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뉴기니 사회에서 서로 모르는 두 명의 뉴기니인이 각각의 촌락을 벗어난 곳에서 마주쳤을 때 두 사람은 을에 친척들에 대한 긴 토론부터 시작했다. 그러면서 둘 사이에서 어떤 관계, 즉 서로 죽여선 안 될 어떤 이유를 찾으려 했던 것이다. 무리와 부족 사이에는 이렇게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유사점도 많다. 부족 사회도 아직은 비공식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정치 체제다. 정보와 의사결정도 집단 전체가 공유한다. 나는 뉴기니의 고지대에서 촌락회의를 몇 차례 볼 수 있었다. 촌락의 성인들이 모두 참석하여 땅바닥에 앉아 각자 자기 의견을 발표했지만 어느 한 사람이 의장직을 맡는 것 같지는 않았다. 물론 고지대 촌락 중에는 대인, 즉 그 촌락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 자리는 항상 누군가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 공식적인 직위가 아니며 그 권력도 제한되어 있다. 대인은 독자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갖지도 못했고 어떤 외교적인 비밀을 혼자만 알고 있지도 않으며 고작해야 집단 전체의 결정을 다소 좌우할 수 있을 뿐이다. 대인의 지위는 자신의 자질을 통해 얻는 것이며 세습되지 않는다. 부족은 어떤 차등적 계보나 계급이 없는 평등주의적 사회 체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무리와 같다. 단순히 지위가 세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부족이나 무리사회 구성원들은 노력을 통해 남보다 월등하게 부유해질 수도 없다. 개개인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빚이 있거나 신세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부인으로서는 한 촌락의 모든 성인 남자 중에서 겉모습만 보아서는 누가 대인인지를 짐작할 도리가 없다. 대인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오두막집에서 살고 똑같은 옷을 입고서 똑같은 장식을 하거나 남들과 마찬가지로 벌거벗고 있기 때문이다. 무리와 마찬가지로 부족에도 관료, 경찰력, 조세 따위는 없다. 그들의 경제활동은 어떤 중심적인 권위체에 공물을 바치고 그것을 재분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 또는 가족 사이의 호혜적인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경제 전문화는 미미한 수준이다. 전업식 기능 전문가는 없고 신체 건강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대인을 포함하여 먹거리를 기르거나 채집하거나 사냥하는 일에 참여한다. 한 번은 솔로몬 제도의 어느 채소밭을 지나다가 멀리서 땅을 일구고 있는 한 남자가 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다. 놀랍게도 그는 내 친구 팔레타우였다. 그는 솔로몬 제도에서 가장 유명한 목공예 가였으며 뛰어난 독창성을 지닌 예술인이었다. 그런데도 고구마를 재배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부족 사회에는 이렇게 경제에서 전문가가 따로 없으며 경제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부족 사회에는 이렇게 경제에서 전문가가 따로 없으며 노예에게 시켜야 할 전문화된 천한 일이 따로 없으므로 노예도 없다. 고전주의 시대의 작곡가라고 하면
C.P.E. 바흐. 여기 지금 영어로는요. 칼 필립 임마누엘 바흐. 우리가 알고 있는 바하입니다. 바하. 1714년부터 1788년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아들에서 슈베르트까지, 즉 바로크 작곡가에서 낭만주의 작곡가에 이르는 각양각색의 작곡가들을 모두 망라하듯이 부족사회도 한쪽으로는 무리사회와 이어지는, 반대쪽으로는 추장사회와 이어진다. 지금 연속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네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그렇지만 조선의 초기와 맨 마지막 말기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그냥 조선시대라고 분류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부족사회에서 잔치 때 잡은 돼지고기를 분배하는 대인의 역할은 곧 추장사회에서 음식과 물품, 여기서는 공물이라고 부르는 것들, 공물이란 얘기는 함께 공유하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부족사회에서 잔치 때 잡은 돼지고기를 분배하는 대인의 역할은 곧 추장사회에서 음식과 물품을 거두어 들이고 재분배하는 추장의 역할과 맞물려 있다. 마찬가지로 공공건축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부족사회와 추장사회를 구별하는 한 요소라고 한다. 뉴기니의 큰 촌락에는 추장사회의 신전을 예고하는 사당이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사당은요, 세피크강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하우스 탐브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소제목은 독점적 권력 세습 체제인 추장사회. 오늘날에도 국가의 통제가 미치지 못할 만큼 외지고 경제적으로도 한계 수준에 가까운 지역에는 몇몇 무리사회나 부족사회가 남아있지만 완전히 독립적인 추장사회는 20세기 초반 무렵에 모두 사라졌다. 추장사회는 대개 국가가 탐낼 만한 좋은 땅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492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동부의 여러 지역에는 추장사회가 많았고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아직 원주민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생산성 높은 지역, 폴리네시아 전역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서 위에 언급된 1492년은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연도입니다. 그래서 149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뒤에서 논의할 고고학적 증거를 보면 추장사회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BC 5500년경에, 중앙아메리카와 안데스에서는 BC 1000년경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추장사회는 현대 유럽 및 아메리카의 국가와도 무리 사회나 단순한 부족 사회와도 매우 다르다. 그렇다면 그 변별적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인구 규모에서 추장사회는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기도 하므로 부족보다 훨씬 컸다. 이 같은 규모에서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길 소지가 심각할 정도로 많았다. 추장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혈연이나 혼인을 통해 맺어진 가까운 관계도 아니었고 서로 이름을 알지도 못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7500년 전 추장사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낯선 사람들과 자주 만나면서 서로 죽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했다. 이 문제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은 어느 한 사람, 즉 추장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는 것이었다. 부족사회의 대인과는 달리 추장은 세습제로 유지되는 공인된 지위를 갖고 있었다. 촌락회의는 중심이 없는 무정부 상태였지만 추장은 영구적인 중앙집권적 권위체제였고 혼자서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렸으며 결정적인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이웃의 어느 추장이 남몰래 협박한 내용이라든지 신들이 약속했다는 풍흉이라든지, 여기서 풍흉이란 얘기는 그 풍성할 풍자와 흉년할 때 그 흉자입니다. 대인과 달리 추장들은 겉으로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서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했다. 한 예로 서남태평양의 레넬 섬에서는 추장이 등에 커다란 날개 같은 것을 달고 다녔다.
평민들이 추장을 만나면 하와이의 경우처럼 엎드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존경을 표시하는 의례적인 행동을 해야 했고, 추장의 명령은 한두 관료층을 거쳐 전달되기도 했다. 관료들 중에는 지위가 낮지만 그 자신이 추장인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국가 관료들과는 대조적으로 추장 사회에서 관료들의 역할은 전문화되지 못했다. 국가 사회에는 수세관리, 수자원 관리자, 징병관 등이 각각 따로 있지만 폴리네시아와 하와이에서는 관료, 거기서는 코노히키라고 하는 관료 한두 명이 곡물도 거두고 관계 업무도 감독하고, 관계는 물을 대는 겁니다. 추장을 위해 부역자를 모으는 일까지 다 해야 했다. 추장 사회는 대규모 인구가 좁은 지역에 모여 있었으므로 많은 양의 식량이 필요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식량 생산을 통해 얻었지만 특히 풍요로운 지역에서는 수렵 채집으로 해결하기도 했다. 예를 들자면 콰키우틀족, 누트카족, 틀링기족 인디언 등 북아메리카 서북부의 태평양 연안 원주민들은 농경도 하지 않고 가축도 없으면서 추장이 있는 촌락에서 살았다. 이 지역의 강과 바다에는 연어와 헬리벗이 풍부하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헬리벗은요, 북방 해양산의 큰 넙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광어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넙치입니다. 넙치. 평민에 속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잉여 식량은 추장과 그 가족, 관료, 그리고 카누, 깍귀, 타구 따위를 만들거나, 타구는 여기서 때리는 도구입니다.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망이 같은 거겠죠. 새잡이, 문신사 등으로 일하는 기능 전문가들 먹여 살렸다. 그 같은 전문화된 공예품이나 장거리 교육을 통해 얻은 희귀한 물품 따위의 사치품들은 추장의 몫이었다. 예를 들자면 하와이의 추장들은 깃털 망토를 갖고 있었다. 그 중에는 수만 개의 깃털을 사용하여 몇 세대에 걸쳐 만들어야 하는 것도 있었다. 물론 평민 망토 기술자들이. 추장사회는 이렇게 사치품이 집중되어 있는 점에서 고고학적 식별이 가능할 때가 많다. 어떤 추장의 무덤에는 다른 평민의 무덤보다 훨씬 더 좋은 물건들이 부장되어 있으므로 이전의 인류 역사에서 발견되는 평등주의적 매장 형태와는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대 일부 복잡한 추장사회는 신전 따위의 정교한 공공건축물 잔해가 남아있거나 정착촌들 사이에 지역적 차별화 현상, 즉 대추장이 있던 어느 유적지는 다른 유적지들에 비해 규모도 뚜렷이 크고 행정건물이나 인공물도 많이 있다는 현상이 있는 것을 보고 부족사회 촌락들과 구별하기도 한다. 추장사회도 부족처럼 한 곳에 모여 사는 여러 개의 세습적 계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부족 촌락의 계보는 각기 동등한 지위를 가진 시족인데 반하여 추장사회에서는 추장계보의 모든 구성원들이 세습적 특권을 갖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이 사회는 세습적인 추장계급과 평민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셈이다. 하와이의 경우에는 추장계급 자체도 8개 위계적 계보로 세분되어 있었으며 각각의 계보는 주로 동일한 계보 내에서 혼인을 했다. 더 나아가서 추장에게는 전문화된 기능인 뿐 아니라 천한 일을 하는 하인도 필요했으므로 추장사회는 노예가 할 일이 많았다는 점에서도 부족사회와 달랐다. 이 노예들은 대개 습격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이었다. 추장사회에서 가장 뚜렷한 경제적 특징은 무리나 부족처럼 오로지 호혜적인 교환에만 의존하는 형태에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여기서 호혜적인 교환에만 의존하는 형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A가 정해지지 않은 미래의 언젠가에 B도 자기에게 비슷한 가치 있는 선물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B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 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현대 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도 생일이나 명절 때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평상시 물품 유통은 대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돈으로 사고파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추장사회는 여전히 호혜적 교환을 유지했고
돈이나 매매 활동도 없었지만 재분배 경제라는 새로운 체제를 발전시켰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어떤 추장이 수확기에 그 추장사회 모든 농경민들로부터 밀을 걷어들인 후 모두에게 잔치를 베풀어 빵을 먹이거나 그 밀을 저장해 두었다가 수확기와 수확기 사이에 조금씩 다시 나눠주는 식이다. 평민들로부터 받은 물품 중에서 많은 양을 그들에게 재분배하지 않고 추장의 계보나 기능인들이 차지하고 소비한다면 그 같은 재분배는 공물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추장사회에서 처음 나타난 조세의 선행 형태였다. 추장들은 평민들로부터 물품만 거두었던 것이 아니라 공공 토목공사를 위한 노동력도 징발했다. 이 같은 사업은 다시 평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었고 추장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일 수도 있었다. 네, 여기서 평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형태는 모두를 먹여 살리는데 보탬이 되는 관계시설 따위고요. 추장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화려한 무덤 따위, 이렇게 예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치 추장사회가 모두 똑같은 형태를 취했다는 듯이 일반적인 내용들만 이야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추장사회에도 각기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규모가 클수록 추장의 권력도 막강했고 추장계보의 층위도 다양했으며 추장과 평민 사이의 간격도 넓었다. 또한 추장이 공물을 차지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관료들의 계층도 많았으며 공공건축물도 더 장엄했다. 예를 들자면 폴리네시아의 작은 섬들에서는 추장의 지위가 세습적이란 점 이외에는 추장사회가 실질적으로 대인이 있는 부족사회와 비슷했다. 추장의 오두막집도 다른 오두막집과 똑같거나 관료나 공공토목공사도 없었다. 추장은 거둬들인 물품의 대부분을 평민들에게 재분배했고 토지는 공동체 전체가 관리했다. 그러나 폴리네시아에서도 가장 큰 섬, 즉 하와이, 타히티, 통가 등에서는 장식품만 보아도 추장을 금방 식별할 수 있었고 공공토목공사는 대량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진행되었다. 곡물의 대부분을 추장이 차지했고 토지는 모두 추장이 관리했다. 이렇게 위계적 계보를 가진 사회 사이에는 또 하나의 단계적 차이가 있었다. 자율적인 촌락 사회에서부터 여러 촌락으로 구성되어 대추장 체제하에 가장 큰 촌락이 하위 추장 체제하에 작은 촌락들을 다스리는 사회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단위가 다양했다. 네, 다음 소제목입니다. 도둑정치가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중앙집권적으로 통치되는 모든 비평등 사회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근본적 딜레마가 바로 추장사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을 것이다. 이 같은 비평등 사회는 잘 되면 개인적으로는 엄두를 낼 수 없을 만큼 규모가 큰 일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지만 못되면 평민들로부터 빼앗은 것들로 상류층을 살찌우는 뻔뻔스러운 도둑정치의 기능을 한다. 그와 같은 훌륭한 기능과 이기적 기능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다만 정부에 따라 어느 한 기능이 다른 기능보다 훨씬 강조될 뿐이다. 도둑정치가와 현명한 정치가의 차이, 이를테면 날강도에 가까운 폭군과 대중에게 은혜를 베푸는 성군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다. 결국 생산자들로부터 거둬들인 곡물 중에서 얼마만큼의 비율을 엘리트 계급이 가져가는지, 그리고 그 곡물 중에서 얼마만큼이 공공용도에 사용되어 평민들에게 재분배되는지가 관건인 셈이다. 가령 우리는 옛 자이르의 모부투 대통령을 도둑정치가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곡물을 자신이 갖고, 예를 들어 미와 수십억 달러, 너무 적은 곡물을 재분배했기 때문이다. 자이르에는 전화 설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었다. 그리고 우리가 조지 워싱턴을 좋은 정치가로 생각하는 것은 그가 누구나 칭찬하는 좋은 사업에 세금을 썼고 대통령 재직 시 자신의 재산을 불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고 미국은 뉴기니의 촌락들에 비해
부의 분배가 훨씬 불평등한 것이 사실이다. 추장사회와 국가를 막론하고 이러한 계층사회에 대해 우리는 흔히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 평민들은 어째서 자신들이 수고하여 얻은 노동의 열매를 도둑정치가들에게 빼앗기면서도 그냥 참고 있을까? 이 문제는 플라톤에서 마르크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치이론가들이 제기해왔고 현대에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유권자들이 새삼스럽게 제기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도둑정치는 항상 전복당할 위험을 안고 있다. 더러는 짓밟힌 평민들이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더러는 새로운 도둑정치가가 나타나서 앞으로는 도둑질한 열매에서 더 많은 비율을 대중을 위해 쓰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대중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도 한다. 그 한 예로 하와이의 역사는 억압적인 추장에 대한 반란으로 점철되어 있다. 반란의 대부분은 추장의 동생들이 억압을 줄이겠다고 약속하면서 일으켰다. 물론 옛날에 하와이라는 상황에서 볼 때 이것은 우습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같은 투쟁 때문에 현대 세계에서도 얼마나 많은 비극이 초래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리 우스운 일도 아니다. 그렇다면 지배자가 평민들보다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금을 막론하고 도둑정치가들은 다음 4가지 해결책을 혼합하여 사용했다. 첫째, 대중을 무장해제하고 엘리트 계급을 무장시킨다. 요즘처럼 무기 제조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는 이 방법이 훨씬 더 쉬워졌다. 옛날에는 집에서도 창이나 곤봉 따위를 쉽게 만들 수 있었지만 현대에는 산업화된 공장에서만 생산할 수 있으므로 지배자가 간단히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거둬들인 곡물을 대중이 좋아하는 일에 많이 사용하여 재분배함으로써 대중을 기쁘게 한다. 이러한 원칙은 오늘날 미국의 정치가들뿐만 아니라 하와이의 추장들에게도 쓸모가 많았다. 셋째, 무력을 독점하여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폭력을 억제함으로써 대중의 행복을 도모한다. 이 방법은 비록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중앙집권적인 사회가 그렇지 못한 사회에 대하여 갖고 있는 크나큰 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종전의 인류학자들은 무리사회나 부족사회를 이상화하여 매우 점잖고 비폭력적인 사회라고 믿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25명가량의 무리를 찾아가서 3년 동안이나 아무리 관찰을 해도 살인사건은 한 번도 목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가령 90명의 성인과 90명의 아이들로 이루어진 무리가 있다고 했을 때 굳이 살인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다른 일반적인 이유로 사람이 죽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게다가 만약 3년마다 한 번씩 성인 한 명이 다른 성인 한 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면 그 무리는 결코 존속될 수 없다는 간단한 계산이 나온다. 무리 사회와 부족 사회에 대해 훨씬 더 장기간에 걸쳐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살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의 하나다. 한 번은 내가 뉴기니에 이하 우족을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때마침 어느 여자 인류학자가 이하 우족 여자들의 인생 이야기를 인터뷰하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의 이름을 물을 때마다 이 여자들은 비명횡사한 남편들의 이름을 몇 명씩 줄줄이 읊었다. 전형적인 대답은 이런 식이었다. 첫 남편은 엘로피족 침략자들에게 죽었어요. 두 번째 남편은 나를 탐내는 남자의 손에 의해 죽었고 나를 탐내던 그 남자가 세 번째 남편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 남편마저도 두 번째 남편의 동생이 복수를 하겠다고 죽여버렸지요. 그 점잖다는 부족 사람들에게는 이 같은 일대기가 수두룩하고 그것은 곧 부족 사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차츰 중앙집권적인 권위체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넷째, 도둑정치가와 대중의 지지를 얻는 마지막 방법은 도둑정치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나 종교를 구성하는 것이다. 무리와 부족은 이미 현대 기성 종교와 마찬가지로 초자연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무리와 부족의 초자연적인 신앙은 중앙집권적 권위체나 부의 이동을 정당화하거나 서로 무관한 개인들 사이에 평화를 유지할 수 없었다. 초자연적 신앙이 그와 같은 기능들을 획득하고 제도화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은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는 것으로 바뀌었다.
하와이의 추장들은 전형적인 추장이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신격화하거나 신의 혈통을 내세웠으며 적어도 신들과의 직통전화가 개설되어 있다고 단언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추장들과 마찬가지였다. 추장은 인간과 신의 중재 역할을 하고 정해진 의식을 거행하며 비, 풍년, 풍어 등을 부름으로써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추장사회의 특징은 추장의 권위를 강화하는 이데올로기다. 이것은 제도화된 종교의 선행 형태였다. 추장은 스스로 정치적 지도자와 사제의 직위를 한몸에 지니기도 했고 추장을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는 기능을 하는 도둑정치가 즉 사제들을 따로 두고 있기도 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추장사회는 거둬들인 곡물의 많은 부분을 신전건설을 비롯한 공공토목공사에 소비했고 그것들은 곧 공인된 종교의 중심지면서 동시에 추장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시적 증거 역할을 했던 것이다. 제도화된 종교는 도둑정치가들에게 부가 이동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일 말고도 중앙집권적 사회에 두 가지 중요한 이득을 가져다 준다. 첫째, 이데올로기나 종교를 공유하고 있으면 서로 무관한 개인들이 서로 죽이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데 보탬이 된다. 친인척 관계가 아니더라도 유대감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이데올로기나 종교는 사람들에게 유전적인 이기심을 떠나서 타인을 위해 목숨까지 희생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사회 구성원 몇 명이 싸움터에서 전사함으로써 전체 사회는 훨씬 효과적으로 다른 사회를 정복하거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무리, 부족, 추장사회에서 초기 국가 형태로입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남극 대륙을 제외한 육지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제도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낯익은 형태이다. 초기에 많은 국가와 근대의 모든 국가에는 문자를 아는 엘리트 계급이 있었으며 근대 국가 중에는 문자를 아는 대중이 있는 국가들도 많다. 사라져간 국가들은 대개 가시적인 고고학적 증거들을 남겼다. 표준화된 설계로 건설된 신전의 유적, 적어도 4단계 이상으로 구별되는 정착촌의 규모, 그리고 각각 수만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발견되는 토기의 유형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증거를 통해 메소포타미아에서 BC 3700년경, 중앙아메리카에서 BC 300년경, 안데스, 중국, 동남아시아에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그리고 서아프리카에서는 1000여 년 전에 각각 국가가 탄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추장사회로부터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도 자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추장사회나 부족, 무리 등보다 과거의 국가와 그 형성 과정에 대한 정보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 원시 국가들은 대추장이 다스리는 대규모 추장사회가 가졌던 많은 특징들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무리사회로부터 부족, 추장사회로 이어지는 규모 확대의 연장선에 놓인다. 여기서 대규모 추장사회는 여러 개의 촌락으로 이루어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장사회 인구는 수천 명에서 수만 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근대 국가 인구는 100만 명이 넘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10억이 넘는다. 대추장이 있는 곳은 국가의 수도가 되기도 했다. 수도 이외에도 인구가 가장 집중되어 있던 곳들은 진정한 의미의 도시였는데 추장사회는 그런 도시가 없었다. 도시는 대규모의 공공토목공사, 지배자의 궁전, 곡물이나 조세를 통한 자본의 축적, 식량 생산자 이외의 인구 집중 등의 특징에서 촌락과는 달랐다. 초기 국가에는 최고 대추장과 같이 사실상 왕에 해당하는 명칭을 가진 세습적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정보, 의사결정, 권력 등을 전보다 더 많이 독점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보는 극소수 개인들만이 알 수 있으며 바로 그들이 정부의 각종 부서로 내보내는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결과적으로 모든 결정을 좌우한다. 예를 들자면 1963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닥쳤을 때 케네디 대통령은
50만 명의 사람들을 삼켜버릴 수 있는 핵전쟁에 대한 정보와 논의를 자기가 임명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간부 10명에 국한시켰다. 나중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일은 자신과 3명의 강요로 구성된 4명만으로 제한했다. 국가는 추장사회에 비해 중앙 통제도 광범위하며 공물, 물론 조세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이 공물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재분배도 더욱 광범위하다. 경제적 전문화도 더 심화되어 오늘날에는 농경민조차 더 이상 자급자족할 수 없게 되었다. 때문에 정부가 무너질 경우 AD 407년부터 411년에 영국에서 로마의 군대, 관리, 화폐 등이 떠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사회적 대격변이 일어나게 되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국가들도 중앙에서 경제를 통해 다시 읽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국가들도 중앙에서 경제를 통제했다. 식량은 4개 전문 집단, 즉 공류 농경민, 목축민, 어민, 과일 및 채소 재배자가 생산했다. 정부는 이들의 농산물을 거둬들이고 각 집단에 필요한 보급품, 연장, 그리고 그 집단이 생산하는 식량을 제외한 각종 식량을 나누어 주었다. 국가는 공류 농민에게 종자와 쟁기 끄는 동물을 공급했고 목축민에게서 동물의 팁을 거둬들여 장거리 교육을 통해 금속을 비롯한 필수적인 원료와 교환했으며 농경민에게 필요한 관계시설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에게 식량을 지급했다. 대부분의 초기 국가들은 추장사회보다 노예제의 규모가 훨씬 더 컸다. 그렇다고 추장사회가 패배한 적들에게 더 관대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국가는 경제적 전문화가 더 심했고 대량 생산이 더 많이 이루어졌으며 공공 토목공사도 많았기 때문에 노예 노동력이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에서는 전쟁의 규모가 커졌으므로 더 많은 포로들이 생겼다. 추장사회에서는 한두 개 불과했던 행정단계가 국가에서는 크게 늘어났는데 이것은 그 어떤 정부의 조직 구성을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다. 관료들의 수직적 단계도 늘어났지만 수평적 전문화도 심화되었다. 가령 하와이의 코노히키는 행정의 모든 측면을 담당했지만 국가의 정부에서는 여러 부서가 따로 있어서 각각의 부서가 독립적인 위계를 갖고 수자원 관리, 조세, 징병 등을 하나씩 맡는다. 아무리 작은 국가의 관료 체계도 큰 추장사회의 것보다 복잡하게 마련이다. 예를 들자면 서아프리카 니제르의 작은 도시 마라디의 중앙행정부에도 130개가 넘는 직함이 있었다. 국가 내부의 갈등 해결 방법은 법률, 사법제도, 경찰 등으로 점점 공식화되었다. 법률은 흔히 성문화되기도 했는데 문자를 아는 엘리트 계급을 가진 국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예외도 몇 군데 있었다. 가령 잉카족의 경우가 그러했다. 메소포타미아와 중앙아메리카에서 문자가 생겨난 시기는 이들 두 지역에서 최초로 국가들이 형성됐던 시기와 대략 일치했다. 초기 국가들은 국교와 표준화된 신전을 갖추고 있었다. 여기서 국교는 국가가 정한 종교입니다. 초기에 많은 왕들은 신격화된 존재였으며 그들이 받은 특별 대우는 이루 헤아릴 수도 없었다. 아스텍과 잉카의 황제들은 가마를 타고 다녔으며 일본어에는 왕을 부를 때만 사용하는 당신이라는 뜻의 특별한 대명사가 따로 있었다. 초기의 왕들은 국교의 수장을 겸하기도 했고 별도의 대사제를 두기도 했다. 메소포타미아의 신전은 종교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재분배, 문자, 기능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국가의 이 같은 특징들은 부족에서 추장사회로 이어진 특징들을 더욱 극대화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는 추장사회에서 벗어나 몇 가지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리, 부족, 단순한 추장사회처럼 혈연 중심이 아니라 정치적 계열 및 세력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무리와 부족은 언제나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었고 추장사회도 대개 그러했다.
그러나 국가는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대개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개의 언어를 사용하며 특히 여러 국가가 융합되거나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정복하여 형성되는 이른바 제국에서는 더욱더 그러했다. 국가 관료들은 추장, 사회처럼 혈연에 근거하여 선발하지 않는다.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훈련과 능력에 근거하여 선발된 전문가들인 것이다. 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은 다시 읽겠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을 포함하여 나중에 생긴 국가에서는 지도자의 자리를 비세습제로 하는 경우도 흔했으며 추장사회부터 이어진 세습적 계급 체제 자체를 포기한 국가도 많았다. 네, 다음 소제목은 국가는 부족이나 추장사회보다 강력한 통치체제를 가진다인데요. 이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이해도 잘 되고 우리가 역사라는 곳에서 배우기 힘든 그런 또 시각, 즉 부족사회 그리고 뭐였죠? 그러니까 트라이브, 그 다음에 치프돔, 그 다음에 스테이트. 그 앞에 뭐가 있었는데요. 네. 제가 책 내용을 읽었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무리였네요. 무리, 부족, 그 다음에 치프돔, 추장사회, 국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